저는 67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셔야죠. 그 말의 속뜻을 저는 압니다. 이제는 조용히, 욕심 없이, 감정 없이 그저 남은 시간을 정리하며 살라는 뜻이라는 걸요. 격정 같은 건 젊은 사람들 몫이고 설렘 같은 건 드라마에서나 보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건강 챙기고 손자 돌보고 봄이면 꽃구경이나 다니면 된다는 뜻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봄날 차 안에서 어떤 사람의 숨결이 제 얼굴 가까이 닿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67이어도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오래 잠들어 있던 것들이 사람 하나 때문에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리던 향냄새가 아직도 납니다. 검은 양복 소매에 묻어있던 분향제가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조문객들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 저는 그날 내내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손을 잡았고 고개를 숙였고 고맙다는 말을 수백 번 했습니다. 눈물은 장례가 끝난 뒤에야 나왔습니다. 빈 집에 혼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내의 온기, 그 손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원래 손이 그렇게 작았는지 아니면 아파서 더 작아진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손이 제 손 위에 얹혀있던 느낌만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당신 혼자 밥 잘 챙겨 먹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나눈 수만 마디 말 중에 마지막은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말이었는데 특별하지 않아서 더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손이 천천히 식어가던 느낌, 제 손 위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던 그 느낌은 아직도 겨울밤에 가끔 떠오릅니다. 그 후로 집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을 뜨면 울었고 밥을 먹다 울었고 설거지를 하다 울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컵 하나를 실수로 깼을 때도 울었습니다. 쓸 사람도 없는 컵인데 쏟아지는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울음은 점점 줄어드는데 대신 집안의 정막은 더 선명해집니다. 슬픔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뀝니다. 눈물이었던 것이 정막이 되고 그 정막이 어느 날부터는 집안의 기본값이 됩니다. 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무게에 익숙해져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식탁 맞은편 빈 의자였습니다. 아내가 늘 앉던 자리입니다. 밥상을 차릴 때 늘 그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반찬을 두 사람분 꺼낼 때가 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자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위에 앉을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전기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집안에서 제일 큰 소리였습니다. 뉴스를 틀어놓지만 앵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 소리가 아니라 배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안은 늘 비슷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먹다 남은 두부. 밑반찬들이 조금씩 줄다가 다시 채워지는 패턴이 7년째 반복됩니다. 혼자 먹는 밥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맛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마주볼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음식입니다. 누군가와 마주보고 먹지 않는 식사는 늘 빨리 끝났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수염을 깎다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눈가의 주름, 힘없이 처진 턱선, 희끗해진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신의 변화를 모릅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남자로서도, 누군가를 설레게 할 존재로서도. 그저 아버지, 할아버지라는 역할만 남은 사람. 감정이 있어도 드러내면 안 되고, 욕심이 있어도 내려놓아야 하고, 외로워도 외롭다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나이가 된 사람. 그렇게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리가 완성되어 가던 어느 봄이었습니다.
중학교 동창회 문자를 받은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모여서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어디가 아프다, 어디를 수술했다, 병원 이야기나 할 게 뻔했습니다. 괜히 다녀오면 더 허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모임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다가 집에 오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고요해지는 느낌. 그런데 친구 하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야, 이제는 한 번씩 얼굴 봐야지. 다음에 누가 올지 모른다.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에 누가 올지 모른다. 웃자고 한 말이었겠죠? 그런데 제 나이에는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 안에 담긴 사실이 너무 선명해서. 우리 나이에는 다음 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몇 번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옷을 2번 갈아입었습니다. 늘 입던 회색 점퍼를 입었다가 벗고 안쪽에 걸려있던 감색 자켓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제 생일에 사줬던 옷이었습니다. 한두 번 입고 그냥 걸어놓기만 한 옷. 이 색이 당신 얼굴 덜 피곤해 보이게 해.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는 제 얼굴을 참 오래 들여다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게 지금도 아쉽습니다. 감색 자켓을 입고 나갔습니다. 동창회 자리에서 저는 정희를 만났습니다. 40에 만이었습니다. 40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사람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막상 그 사람을 보는 순간은 새삼 실감이 납니다. 정희는 은빛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습니다. 눈가 주름은 깊어졌지만 웃을 때 오른쪽 볼이 먼저 올라가는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그게 기억나는 게 스스로도 좀 신기했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얼굴 근육 하나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 순간 튀어나왔습니다. 진수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심장이 쿵 뛰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아주 조금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이 빠져나가는 느낌. 무언가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그런 느낌.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떠들썩했습니다. 누구는 머리가 다 빠졌네. 누구는 살이 많이 쪘네. 누구는 언제 그렇게 됐냐 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사람들과 있으면 그렇습니다. 다들 늙었는데 그 늙은 얼굴 속에서 옛날 얼굴이 보여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둘만의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다는 이야기, 처음 1년은 무감각했다는 이야기, 밤이 길어졌다는 이야기, 아침에 혼잣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저는 정희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이 위로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진수 씨도 많이 외로웠죠? 저는 잠시 웃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웃음으로 넘어가려다 멈춘 겁니다. 습관처럼 하려던 그 행동을 그날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시큰했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딸한테도, 친구한테도, 혼잣말로도 잘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가 조금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날 밤 11시 27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반가웠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반가웠다는 말인지, 고마웠다는 말인지, 아니면 또 보고 싶다는 말인지. 답장을 보내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저도 반가웠습니다. 보내고 나서 괜히 다시 읽어봤습니다. 너무 무뚝뚝한가 싶었습니다. 씁니다로 끝내는 게 너무 딱딱한가. 점이라도 하나 찍을 걸. 이모티콘 같은 거 있다는데 모르겠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분 좋은 불면이었습니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가 가슴에 얹혀 있어서 잠이 안 오는 밤. 그런 밤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뒤척이다가 창문 밖 가로등을 바라보다가 그러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문 가득 빗물이 사선으로 흘러내렸고 공기에는 젖은 흙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유독 생각이 많아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엔 소리가 전부 작아지고 세상이 조금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집안이든 카페 안이든 빗소리 안쪽에 갇혀있는 느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자식들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러다 자연스럽게 예전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몰랐는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배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폈습니다. 정희가 우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스쳤습니다. 그 접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어깨가 닿은 순간의 온도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췄습니다. 의식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 걸음이 같아져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칙착, 칙착.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 있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은 회색인데 안쪽은 따뜻했습니다. 그 대비가 이상하게 안 원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 나이에 이래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눈치, 세상 눈치, 돌아간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이 나이에 무슨 강정이냐는 스스로를 향한 핀잔. 그 모든 것들이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위에 얹혀있는 손. 손등이 핏줄이 얇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눈이 떨리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제 손을 올렸습니다. 손등이 닿는 순간 그녀의 숨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 온기는 젊은 날의 뜨거움과는 달랐습니다. 더 조용했습니다. 더 무거웠습니다. 달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불꽃이 아니라 숯불처럼.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손을 가져가면 열이 느껴지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와이퍼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제 심장인지 빗소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조금. 눈을 감으면 닿았을 거리. 저는 멈췄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드라마틱하게 떠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병실 침대 위에서 힘없이 웃으며 제 손을 잡던 얼굴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이 당신 혼자 밥 잘 챙겨 먹어. 그 말이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혼자 밥 잘 챙겨 먹어.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했지 혼자 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추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멈췄습니다. 정희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 안에, 빗소리 안에, 그대로.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웃음이었는데 웃음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망함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 셋이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밥은 먹었냐는 이야기.
별것 아닌 말들을 주고받는 일이 그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에도 웃게 될 줄 몰랐습니다. 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밝아졌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 좀 만나. 딸은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행복하면 좋지. 근데 상처는 받지 마.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행복하면 좋다는 말. 그 말 속에 아버지의 행복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뒤에 따라온 걱정도 진심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상처는 받지 마. 이 나이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현실적으로. 며칠 뒤 우리는 강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려 강물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그걸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이라고 부르진 맙시다. 정희가 강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정희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차 안에서 처음 잡았던 그 온기가 그대로였습니다. 꽃잎이 우리 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늙어도 설렙니다.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질 때 혹시 그 사람이 보낸 문자일까 싶어 집어드는 그 마음. 만나기로 한 날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67에 알았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이었다면 늙어서 찾아온 마음은 난로 같습니다. 불꽃은 뜨겁고 빠르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산로는 다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방안을 천천히 데웁니다. 오래갑니다. 그 열로 아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키스 직접 멈췄던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늦고도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습니다. 닿았다면 어땠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멈춘 그 순간도 제 것입니다. 그 1초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하루 속에 내가 있고 내 하루 속에도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 혼자 밥 잘 챙겨 먹어. 아내가 그 말을 남겼을 때 혼자 밥만 먹으라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라는 뜻이었겠지요? 잘 지낸다는 것이 그냥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웃을 일도 있고 설렐 일도 있고 기다릴 사람도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라는 뜻이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67에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불꽃이 아니어도 됩니다. 난로이면 됩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머니 속 편지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대신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오겠습니다.